박사의 비밀. 나는 탐정 소설의 줄거리를 생각하느라고 아무데나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도쿄를 떠나지 못할 경우에는 대개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아사쿠사 공원, 꽃집, 우에노 박물관, 동물원, 스미다강의 승합기선, 료코쿠의 국기관. 그 둥근 지붕이 왕년의 영화관을 연상시켜서 나를 매료시킨다. 지금도 국기관에서 괴물 대회라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데 오랜만에 미로를 빠져나오느라고 출구를 찾아 헤매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의 그리운 추억에 잠겼던 시간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시 그놈의 불같은 원고 재촉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주일 가까이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우에노 동물원에서 묘한 인물과 만난 것에서 비롯된다. 날도 어느덧 저물어서 폐관 시간이 가까워졌고 구경꾼들도 대개는 돌아간 뒤라서 관내는 고요하기만 했다. 연극 공연장처럼 마지막 장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신발장의 혼잡에만 신경 쓰는 도쿄 토박이들의 성질은 아무래도 내 기품과는 맞지가 않는다. 동물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 돌아가는가? 아직 문이 닫힌 것도 아닌데 장내는 벌써 텅텅 비어서 사람 하나 없는 꼴이라니. 나는 원숭이 우리 앞에서 멍하니 혼자 걸음을 멈추고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원내의 기이한 고요를 즐기고 있었다. 원숭이들도 놀리는 상대가 없어진 탓인지 적막하고 쓸쓸해 보였다. 주위가 고요한 곳에서 한동안 그러고 있었던 터라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을 때는 등에서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머리를 길게 기른 얼굴빛이 창백한 청년이었다. 솔기가 뜯어진 옷에서 느껴지는 입성하며 그야말로 백수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과는 달리 쾌활하게 우리 속 원숭이를 놀리기 시작했다. 동물원에 자주 오는지 원숭이를 놀리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다. 먹이 하나만 해도 온갖 재주를 부리게 하면서 실컷 웃고 난 뒤에야 겨우 하나 던져주는 식이었는데 그게 또 대단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나도 킬킬 웃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어째서 상대의 흉내를 내고 싶어 할까요? 느닷없이 청년이 그렇게 내게 말을 걸었다. 그때 그는 밀감 껍질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우리 속의 원숭이 하나도 흉내내서 똑같이 밀감 껍질을 위로 던지고 받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그냥 말없이 웃자 그는 다시 이야기했다. 생각해보면 흉내를 낸다는 건 참 무서운 거지요. 신이 원숭이에게 그런 재능을 주었다는 게 말입니다. 나는 이 청년이 철학자 백수라고 생각했다. 원숭이가 흉내내는 것은 웃기지만 인간이 흉내내는 것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죠. 신은 인간에게도 원숭이 같은 본능을 몇 개 주신 거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참 무서워요. 당신은 산속에서 커다란 원숭이를 만난 여행자의 얘기를 아십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인지 청년은 점점 말수가 많아졌다. 나는 낯을 가리는 타입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에게는 묘한 흥미를 느꼈다.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나를 끌어당겼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의 철학자 같은 말투가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큰 원숭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나는 이야기를 재촉하고 싶었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말이죠. 이 외로운 한 여행자가 커다란 원숭이를 만난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원숭이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원숭이는 빼앗은 칼을 재미삼아 휘휘 돌리기까지 하면서 덤벼들었죠. 여행자는 상인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칼을 빼앗긴 상태라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처지였답니다. 해질녘 원숭이 우리 앞에서 낯빛이 창백한 청년이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정경이 나를 즐겁게 했다. 나는 저런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칼을 되찾고 싶었지만 상대가 나무타기의 달인인 원숭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여행자는 상당히 지혜가 있는 남자라서 그럴싸한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그는 주변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치 칼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취했대요. 원숭이는 신으로부터 사람 흉내를 내라는 본능을 물려받은 슬픔 덕분에 여행자의 행동을 일일이 다 흉내냈죠. 그리고는 마침내 자살해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점점 흥이 나는 걸 보고 여행자가 나뭇가지로 자기의 목을 때렸기 때문이죠. 원숭이는 그대로 흉내를 내려고 칼로 자기 목을 때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흘리고 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여전히 자기 목을 칼로 내리치다가 결국 절명해버렸죠. 여행자는 칼을 되찾은 것은 물론이고 커다란 원숭이 한 마리까지 선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얘기랍니다. 청년은 얘기를 마치고 웃었는데 묘하게도 음울한 웃음소리였다. 에이, 설마요. 내가 웃자 그는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이 원숭이란 녀석은 그토록 슬프고도 끔찍한 숙명을 갖고 있는 거지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청년은 근처에 떨어져 있는 나무 조각 하나를 원숭이에게 던져준 뒤 자기는 짚고 있던 지팡이로 턱을 자르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러자 과연 어떠했겠는가? 이 청년은 원숭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모양이었는지 원숭이는 나무 조각을 주워들더니 갑자기 자기 목을 쓱쓱 베는 것이 아닌가? 저것 보세요. 만약 나무 조각이 아니고 진짜 칼이었다면 저 원숭이는 벌써 황천으로 갔을 테지요. 넓은 원내는 텅텅 비어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무성한 나무 그늘에는 이미 음습한 어둠이 테두리를 치고 있었고 나는 어쩐지 소름이 끼쳤다. 내 눈앞에 있는 저 창백한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닌 마법사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흉내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또한 흉내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슬프고도 무서운 숙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타르드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인간 생활을 결국 모방, 이 두 글자로 정의하려고 했을 정도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씩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청년은 그로부터 모방의 공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을 풀었다. 그는 또 거울에 대해서도 이상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저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면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무서운 건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 거울이 왜 무서울까요? 거울 너머에 또 한 사람의 자신이 있어서 원숭이처럼 인간의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말을 한 것도 기억한다. 동물원의 폐원 시간이 돼서 직원들이 우리를 몰아냈지만 우리는 동물원을 나와서도 헤어지지 않고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둠이 깔린 우에노의 숲속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난 알고 있답니다. 당신은 에도가와시죠? 탐정소설 쓰시는. 어두운 나무 아래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다시금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상대가 정체 모를 두려운 남자 같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흥미도 한층 더 커졌다. 저 애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재미는 없지만 예전 것들은 그런 게 드물었던 탓인지 정말 열심히 읽었지요. 남자는 거리낌 없이 말했는데 그것도 호감을 주었다. 오, 달이 나왔네요. 청년의 말은 걸핏하면 이렇게 급격히 비약했기에 혹시 이 녀석이 미치광이가 아닐까 싶은 의심까지 불현듯 생길 정도였다. 어제가 14일이었나요? 정말 만월이네요. 쏟아져 내릴 듯한 달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근데 달빛이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달빛이 요술을 부린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었는데 참말이더군요. 똑같은 경치인데 낮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당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 원숭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와는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괜히 나까지 기분이 이상해져서 청년의 얼굴 한 구석에 붙어있는 두 눈과 거무스름한 입술이 어쩐지 기묘하고 두렵게 보였다. 달은 거울과 연관이 있어요.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 같은 말이나 달이 거울이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이 생긴 것은 달과 거울이 어딘가 공통점이 있다는 증거죠. 자, 보세요. 이 경치.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그을린 은처럼 퇴색한 신호바지 연못이 대낮보다 배는 더 넓게 보이게 펼쳐져 있었다. 실은 낮의 경치가 진짜고 지금 달빛에 비치는 이것은 잔상처럼 남은 거울 속 그림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백한 청년은 그 자신도 역시 거울 속 그림자처럼 희미하고 뿌연 모습으로 그런 말을 했다. 당신은 소설에 쓸 얘기거리를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 중에 당신에게 적당한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 들어주실래요? 사실 나는 소설의 소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묘한 청년의 경험담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금까지 말하는 품으로 미루어 결코 흔하거나 지루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다. 물론 좋지요. 들려주세요. 근데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조용한 방에서 천천히 들었으면 했어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얻어먹는 게 싫은 건 아니에요. 저는 사양 같은 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얘기는 밝은 전등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만 괜찮으시다면 여기 정원석에라도 앉아서 요술을 부리는 월광을 받으면서 이 거대한 거울에 비친 신호바지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군요. 뭐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는 청년의 기호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연못이 잘 보이는 높은 둔치의 숲속 정원석에 나란히 앉아서 청년의 기이한 얘기를 듣기로 했다. 도일의 소설에 공포의 계곡이라는 것이 있었죠. 청년은 당돌하게 시작했다. 그건 어딘가에 험준한 산과 산이 만든 협곡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의 계곡이라는 게 반드시 자연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도쿄 한복판에도 그런 무서운 계곡이 있어요.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끼어 있는 좁다란 골목. 그것은 자연의 협곡보다 훨씬 더 험준하고 훨씬 더 음습하죠. 문명이 만든 유령의 계곡인 셈이에요. 과학이 만든 계곡의 바닥이죠. 그 계곡 바닥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보면 양쪽에 들어선 6층이나 7층쯤 되는 살풍경한 콘크리트 건축물은 자연의 절벽처럼 푸른 잎도 없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도 없고 눈이 즐거운 요철도 없는 말 그대로 칼로 자른 듯한 거대한 회색 단면에 불과합니다. 올려다보는 하늘도 띠처럼 좁지요. 해도 달도 하루에 그야말로 몇 초밖에는 제대로 비치지 않는 곳이고 그 계곡 바닥에서는 낮에도 별이 보일 정도입니다. 정체 모를 서늘한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대는 바로 그런 곳이죠. 대지진 이전까지는 저도 그런 협곡 가운데 하나에서 살고 있었어요. 건물 정면은 마르노우치의 S 거리와 면에 있었고요. 정면은 밝고 근사하죠. 근데 다른 빌딩과 등줄기를 마주하고 있는 뒤로 한번 돌아가 보면 서로가 살풍경한 콘크리트를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불과 2칸밖에 안 되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창이 붙은 단해가 마주보고 있죠. 도시의 유령 계곡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곳입니다. 빌딩의 방들은
이따금 주택으로 겸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낮 동안만 사무실로 쓸 뿐 밤에는 모두 돌아가 버립니다. 대낮이 활기찼던 만큼 밤의 쓸쓸함이란 깊은 산속 같은 느낌이지요. 예의 그 뒤쪽 협곡이라는 것도 밤이 되어야 그야말로 완전한 협곡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낮에는 현관 문지기로 근무를 하고 밤에는 빌딩 지하실에서 잤어요. 함께 자는 동료도 너댓 있었지만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혼자서 캔버스를 칠하느라고 자연히 다른 동료들과는 말도 나누지 않는 날들이 많았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도 방금 말한 뒤쪽의 협곡이니까 그곳의 모양을 좀 더 설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본래부터 실로 불가해하면서도 기분 나쁜 우연의 일치가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에 혹시 그 건물을 설계한 기사의 변덕스러운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빌딩은 크기가 비슷한 5층 건물이었는데 정면이나 옆모습, 벽 색깔이며 장식 등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협곡에 해당하는 뒤쪽만큼은 정말이지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붕 모양에서 회색 벽, 각 층에 4개씩 뚫려있는 창의 구조까지 마치 사진으로 옮겨놓은 듯이 똑같았단 말입니다. 어쩌면 콘크리트에 생긴 균열까지도 똑같았을지도 몰라요. 그 협곡으로 면한 방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에 겨우 몇 분 동안에 불과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불편한 5층은 항상 비어있는 상태라 저는 시간만 나면 캔버스와 그린붓을 들고 자주 그곳에 갔는데 그 창으로 내다볼 때마다 건너편 건물이 마치 사진처럼 닮아 있는 것이 너무도 꺼림칙했어요. 어떤 두려운 사건의 전조처럼 느껴져서 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제 예감이 적중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5층 북쪽 구석창에서 누군가가 목을 메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간격으로 3번씩이나 되풀이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자살자는 중년의 향료 브로커였어요. 그는 처음에 사무실을 빌리러 왔을 때부터 어쩐지 인상에 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상인인 주제에 어쩐지 상인답지 않게 어둡고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쩌면 협곡의 면에 있는 그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방을 빌릴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층 중에서도 가장 인가와 멀리 떨어진 제일 어둡고 따라서 임대료도 제일 싼 2칸짜리 방을 골랐더군요. 맞아요.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였으니까 지극히 짧은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독신이었던 그 향료 브로커는 한쪽 방을 침실로 삼아서 싸구려 침대를 들여놓고 밤이면 그 유령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음습한 절벽에 인가에서도 멀리 떨어진 암굴 같은 방에서 홀로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달빛 좋은 밤 전선을 끌어당기는 용도로 걸쳐놓은 창밖에 작은 가로대에 가느다란 끈을 걸어서 목을 메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아침이 돼서 그 주변 일대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 청소부가 아득한 머리 위 벼랑 꼭대기에 흔들흔들 대롱거리고 있는 자살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당연히 큰 소동이 났죠. 그가 왜 자살했는지 결국 알아내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지만 특별히 사업이 어려워졌다든가 채무가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더욱이 독신이어서 가정적인 번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정적인 자살? 이를테면 실연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마가 낀 거야. 처음 왔을 때부터 묘하게 착 가라앉아 있는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정리해버리더군요. 한 번은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같은 방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자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 밤 철야로 뭔가를 조사할 게 있다면서 틀어박혀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역시 대롱대롱 그네처럼 매달려 흔들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과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던 거예요. 뭐 역시 자살의 원인은 전혀 찾지 못했고요. 이번에 죽은 사람은 그 앞에 향료 브로커와는 달리 지극히 쾌활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음습한 방을 고른 것도 단지 임대료가 싸다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공포의 계곡을 향해 열려있는 저주의 창. 그 방에 들어서면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죽고 싶어진다는 괴담 같은 소문을 사람들은 곳곳에서 속삭였죠. 그러다가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방을 빌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딩의 사무원 가운데 한 호걸이 있어서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괴물의 집을 탐험이라도 하듯이 의욕이 만만했어요. 청년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나는 조금 지루해져서 끼어들었다. 그럼 그 호걸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말입니까? 청년은 잠깐 놀란 듯이 내 얼굴을 보더니 불쾌한 듯이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목을 매고 죽자 같은 장소에서 몇 사람이고 계속 목을 맨다. 즉 그것이 무서운 모방의 본능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아, 그래서 좀 지겨워지신 거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은 안심한 듯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정정했다. 마의 건널목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흔해 빠진 얘기가 아닙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해 주시죠. 나는 은근히 내 오해를 사과했다. 그 사무원은 혼자서 사흘이나 그 마의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죠. 그는 마치 악마라도 물리친 얼굴로 위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잤던 사흘 밤은 모두 날이 흐려서 달이 없었잖아요. 라고 말이에요. 아, 그 자살과 달이 무슨 관계라도 있다는 말인가요?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네, 있었습니다. 첫날 향료 브로커도 그 다음 임차인도 모두 달이 환한 밤에 죽었어요. 불과 몇 분 동안 은백색 달이 요망한 빛을 내려보낸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저는 월광의 요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청년은 말을 하면서 무심하게 흰 얼굴을 들어 월광에 감싸인 발밑에 신호바지 연못을 바라보았다. 거기는 청년의 말처럼 거대한 거울에 비친 연못의 경치가 희뿌옇고 요염하게 누워 있었다.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기이한 달빛의 마력이죠. 월광은 차가운 불처럼 음기의 격정을 유발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죠. 말하자면 그런 기이한 격정이 월광곡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라면 반드시 달의 무상을 배우게 되지요. 예술적 광기라는 말이 허락된다면 다른 사람을 예술적 광기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요? 청년의 화술이 조금씩 나를 질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월광이 그 사람들을 목매달게 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월광의 죄지요. 그러나 달빛이 금방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전신의 달빛을 받고 있는 우리도 곧 목을 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울에 비친 듯이 보이는 청년의 창백한 얼굴이 기분 나쁘게 웃었다. 나는 괴담을 듣고 있는 아이처럼 두려움을 느꼈다. 그 호걸 사무원은 나흘째 밤에도 그 마의 방에서 잤는데 불행하게도 그날 밤은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한밤중에 지하실 이불 속에서 문득 눈을 떴다가 높은 창에서 쏟아지는 달빛을 보고는 어쩐지 가슴이 덜컹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엘리베이터 옆 좁은 계단을 정신없이 달려서 5층까지 올라갔지요. 한밤중에 빌딩이 활기찬 낮에 비해 얼마나 고요하고 끔찍한 것인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수백 개나 되는 방을 가진 커다란 무덤 같죠. 말로만 듣던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완전히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 군데군데 전등이 켜져 있지만 그 어두침침한 빛이 한층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하죠. 이 간신히 5층까지 올라가서 그 방에 도착을 해보니까 새삼 몽유병자처럼 폐허의 빌딩을 떠돌고 있는 내 자신이 무서워져서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죠. 그 사무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돌려보니까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실내에는 구석 쪽 큰 테이블 위에 파란 우산 모양의 탁상 전등만 달랑 켜져 있더군요.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침대는 텅 비어 있고 그 창은 활짝 열려 있더군요. 창밖에는 건너편 빌딩이 5층 중간부터 지붕에 걸쳐 달아나려 하는 마지막 달빛을 받으면서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쪽 창 바로 건너편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창도 역시 활짝 열린 채 퀭한 검은 입을 벌리고 있더군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두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것이 야릇한 달빛을 받아서 한층 더 닮아 보였습니다. 저는 두려운 예감에 몸을 떨면서 확인을 위해 창밖으로 목을 내밀었지만 그쪽을 바로 볼 용기가 없어서 우선은 아득한 계곡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건너편 건물의 위를 살짝 비치고 있을 뿐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완전한 어둠뿐이어서 바닥모를 깊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듣지 않는 목을 무리하게 억지로 끌듯이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건물 벽은 그늘이 져 있었지만 건너편에 달빛이 반사돼서 물건의 형체가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죠. 서서히 머리를 돌려보니까 마침내 예상하고 있던 것이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의 발이었습니다. 축 늘어진 손목이었어요. 있는 대로 쭉 뻗은 상반신이었습니다. 깊게 졸린 목이었어요. 호걸 사무원 역시 달빛의 요술에 걸려서 그곳 전선 가로대에 목을 메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서 창에서 목을 뺐습니다. 저까지 요술에 걸리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을 집어넣으면서 얼핏 건너편을 보니까 똑같이 생긴 그쪽 창문의 새까만 사각형 구멍에서 인간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달빛을 받아서 그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 속에서조차 누렇게 시든 것처럼 보이는 아주 기형적이고 보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한순간 목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건너편 빌딩은 소유주와 담보를 잡은 은행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탓으로 그 당시에는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사람은 한 명도 살지 않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그 빈 건물에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문제의 목매단 시체가 있는 창 바로 맞은편에서 누런 괴물 같은 얼굴이 엿보인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죠. 혹시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누런 놈의 요술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방의 임차인들이 목을 매달고 싶어졌던 것은 아닐까? 등줄기에 찬물을 붓는 듯한 한기가 들면서 공포를 느꼈지만 저는 건너편 누런 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까
놈은 체구도 작고 말은 50세 정도의 노인이더군요. 노인도 절 보고 있었지만 마침내 의미심장하게 킬킬킬킬 커다랗게 웃는가 싶더니 갑자기 안쪽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든지 모습이 바뀌면서 온 얼굴이 주름투성이가 돼서 입만 찢어질 정도로 좌우로 쓱 늘어나더군요. 다음 날 동료와 다른 사무실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그 건너편 빌딩은 틀림없이 비어 있고 밤에도 경비원조차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시 환상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혀 이유도 없이 3번이나 계속된 기묘하기 짝이 없는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들도 일단 조사는 해보았지만 그저 자살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정도로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방에서 자는 사람은 하나같이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해석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더군요. 저는 그 누런 놈이 범인이고 그 놈이 3사람이나 죽였다. 목을 메고 죽은 바로 그날 밤 그 건너편 맞은 창에서 놈이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킬킬 웃었다. 거기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는 놀랄만한 발견을 했어요. 어느 날 심부름을 나갔다가 그 빈 빌딩 앞으로 난 큰 길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빌딩 바로 옆에는 미츠비시 몇 호관인지 하는 벽돌로 지은 고풍스러운 연립주택풍의 소형 임대 사무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어떤 건물의 돌계단을 휙휙 날듯이 올라가는 한 신사가 눈에 띄었어요. 모닝 슈트를 입은 작은 체구에 약간 고양이 등을 하고 있는 신사였는데 그 옆 얼굴이 어디선가 본 듯한 생각이 들어서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실 입구에서 신발을 닦으면서 훌쩍 내 쪽을 돌아보더군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숨이 딱 멈출 만큼 놀랐어요. 점잖은 노신사처럼 보이는 이가 언젠가 야밤에 비어있는 빌딩 창으로 내다보던 누런 얼굴의 괴물과 아주 쏙 빼닮았기 때문이었죠. 신사가 사무실 안으로 사라지기에 그곳 철간판을 올려다 보니까 메라 안과 메라 료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에 있던 사원을 재촉해서 지금 들어간 사람이 그 의사 메라 박사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의학 박사쯤 되는 사람이 한밤중에 남의 빈 빌딩에나 들어가고 게다가 목매는 남자를 훔쳐보고 킬킬댄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저는 호기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처럼 되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라 료우 사이의 경력이라든지 일상생활 같은 것들을 캐묻고 다녔죠. 메라 박사는 오랜 의사 생활을 했음에도 세상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는지 노년이 되었어도 그런 임대사무소에 개업을 했더군요. 게다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어서 환자를 다루는 것도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워서 어떤 때는 미치광이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인도 자녀도 없이 줄곧 독신을 고수하면서 지금도 그 사무실을 주거 겸용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잠까지 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대단한 독서가여서 전문 분야 외에도 오래된 철학서라든지 심리학이며 범죄학 같은 책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 진료실 안쪽 방에는 말이지 유리상자 속에 온갖 형태의 의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 수백이 넘는 유리 눈알이 빤히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거야. 의안도 그만큼 들어놓으면 진짜 기분이 나쁠 거야. 게다가 안과에 그런 것들이 뭐 그리 필요한 것인지 해골이며 사람 크기만한 나빈형들이 몇 개씩이나
징그럽게 서 있다네. 하고 우리 빌딩의 어떤 상인이 메라 씨에게 진찰을 받았던 기묘한 경험을 들려주었지요. 저는 그때부터 짬만 나면 박사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빈 빌딩의 그 5층 창도 이따금씩 살펴보았는데 별로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누런 얼굴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아무래도 메라 박사가 수상해 그날 밤 건너편 창에서 내다보던 누런 얼굴은 그 박사가 틀림없어. 하지만 어떻게 이상한가? 만약 목을 맨 그 3번의 자살이 실은 메라 박사가 기획한 살인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될까? 왜? 어떤 수단으로?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궁지에 몰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시 메라 박사가 그 사건의 가해자처럼 생각돼서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박사의 사무실 뒤쪽 벽돌담까지 기어 올라가서 창너머로 박사의 개인 방을 들여다볼 때도 있었어요. 해골이라든지 나비령, 또 의안 유리상자 같은 것들은 모두 그 방에 있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협곡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빌딩에서 어떻게 이쪽에 있는 인간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최면술이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암시는 최면술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자살자가 생긴 이래 반년 정도가 지나서 간신히 저의 의심을 확인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마의 방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임차인은 오사카에서 올라온 사람이어서 괴상한 소문은 조금도 모르고 있었고 빌딩 사무실로서도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생기는 편이 좋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빌려준 겁니다. 설마 반년이나 지난 지금에 또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만큼은 이 임차인도 반드시 목을 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그것을 미연에 막고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해야 할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메라 박사의 동정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사의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오사카 사람이 이사해 온 지 3일째 되는 저녁 무렵 박사의 사무실을 감시하던 저는 그가 어쩐지 사람 눈을 피하면서 왕진 가방도 들지 않고 도보로 외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행했지요. 그러자 박사는 뜻밖에도 근처 큰 빌딩 속에 있는 유명한 양복점에 들어가서 많은 기성 제품 가운데서 양복을 한 벌 골라 산 뒤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못 버는 의사라고 해도 이 박사가 기성품을 입을 까닭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조수에게 입힐 옷이라면 굳이 박사가 직접 사람 눈을 피해가면서 사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놈 변태로구만. 대체 그 양복은 어디에 쓸 생각인 거지? 저는 박사가 들어간 사무실 입구를 노려보듯이 감시하면서 한동안 서 있었죠. 그때 문득 아까 이야기했던 뒤쪽 담에 올라가서 박사의 개인 방을 염탐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면 그 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훔쳐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무실 뒤쪽으로 달려갔죠. 담에 올라가서 그곳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박사는 그 방에 있었어요. 게다가 실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더군요. 누런 얼굴의 의사 선생이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비인형이었어요. 왜 조금 전에 말했던 등신대의 나비인형 말입니다. 박사는 그 인형에 방금 산 양복을 입히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수백 개나 되는 유리 눈알이 빤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탐정 소설가니까 여기까지만 말해도 전부 알아차리셨겠죠? 저도 그때 순식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너무도 기괴한 착상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죠. 나빈형에게 입힌 기성 양복은 놀랍게도 색깔에서 줄무늬까지 그 마의 방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양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사는 많은 기성 제품 중에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사들고 온 것이었어요. 더 이상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달이 뜰 시간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발을 동동 구르듯이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퍼뜩 제 스스로도 놀란 만큼 멋진 방법을 찾아냈죠. 그 얘기를 하면 당신도 분명히 무릎을 치면서 감탄할 겁니다. 저는 완전히 준비를 마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커다란 보자기 꾸러미를 안고 마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저녁이면 자택으로 돌아가니까 문은 잠겨 있었지만 준비한 여벌 열쇠로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야근이라도 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 파란 우산 같은 탁상 전등이 그 방의 임차인으로 분장한 제 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옷은 임차인의 것과 많이 닮은 줄무늬 양복을 동료에게서 빌렸어요. 머리 가르마도 그 사람과 비슷하도록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의 그 창과는 등을 지고 가만히 기다렸죠.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건너편 창에서 바라볼 그 얼굴 누런 놈에게 제가 그곳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도록 해서 상대가 충분히 틈을 얻을 수 있도록 궁리를 했습니다. 한 3시간쯤 그러고 있었어요. 과연 제 상상은 적중할까요? 그리고 제 계획대로 잘 풀릴까요? 실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쿵쾅거리는 3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어서 좀이 쑤실 지경이라 몇 번이나 고개를 돌릴 뻔했죠. 그렇지만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목시계가 10시 10분을 가리킬 때였어요.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2번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호라, 이게 신호로구만. 올빼미의 울음소리로 창밖을 내다보게 하는 수작이로군. 마로노우체 한가운데서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누구라도 바깥을 내다보고 싶겠죠. 그것을 깨닫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서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은 넘치는 달빛을 받아서 은회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이 건물과 똑같이 생긴 구조였어요. 그러니 참으로 기묘한 기분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그 광기 어린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갑자기 눈앞 가득 어처구니 없게 커다란 거울로 된 벽이 생긴 느낌으로 그 거울에 이쪽 건물이 그대로 반사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가 서로 닮은 데다가 달빛의 요술이 더해져서 그런 식으로 보였던 거죠. 제가 서 있는 창이 정면에서도 보입니다. 유리창이 열려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거울은 이상해. 왜 내 모습만 빼놓고 비춰주지 않는 걸까? 저도 모르게 그런 기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기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간 것일까? 분명히 이렇게 창가에 서 있는데. 두리번 건너편 창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퍼뜩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문 속에서가 아니에요. 저 벽 위에서 말입니다. 전선용 가로대에 가늘게 매달린 자신의 모습이죠. 아, 그렇구나. 나는 저곳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야릇한 기분은요,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로 악몽입니다. 그렇습니다. 악몽 속에서 그럴 작정도 아니었는데 그만 그렇게 해버리는 기분이에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똑같이 눈을 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더군요. 그러니까 거울 속 그림자와 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을 매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건너편에서는 내가 목을 매달고 있는데 진짜 나는 이렇게 한가롭게 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을 매단 자신의 모습이 조금도 무섭거나 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름다운 뿐이죠. 그림처럼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달빛의 요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메라 박사의 이 환상적이면서도 기괴한 트릭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박사의 트릭이라는 것은 예의 그 나비녀에게 이쪽 방주인과 똑같은 양복을 입혀서 이쪽 전선 가로대와 똑같은 장소에 나무 조각을 달아서 가느다란 끈으로 그네를 타듯이 흔들리게 만드는 간단한 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구조의 건물과 야릇한 월광이 그곳에 놀라운 효과를 준 것이죠. 이 트릭의 무서운 점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까지도 순간적으로 따라할 뻔하다가 창턱에 한 발을 걸치고서야 겨우 정신이 퍼뜩 들었다는 겁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처럼 저는 그 무서운 고뇌와 싸우면서 준비해간 보자기 꾸러미를 풀고는 건너편 창을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지루했던 그 몇 초. 그러나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건너편 창에 그 누런 얼굴이, 그러니까 메라 박사가 살짝 나타난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였습니다. 그 한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죠. 보자기 속의 물체를 양손으로 안아 올려서 창턱에 살짝 걸터 앉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역시 나비인형을 준비했어요. 그 양복점에서 마네킹을 빌려다가 모닝슈트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메라 박사가 항상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말이죠. 그때 달빛은 계곡 바닥까지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사된 빛으로 이쪽 창도 희뿌옇게 되어서 물체의 모습은 확실히 구분이 되었겠죠. 저는 결투하는 기분으로 건너편 창의 괴물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빌어먹을 자식, 이래도 해볼 테냐? 이래도 견디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말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간은 역시 원숭이와 같은 숙명을 신으로부터 받은 게 틀림없더군요. 메라 박사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트릭에 그대로 걸려들고 말았죠. 작은 체구의 노인은 가엾게도 슬금슬금 창턱으로 기어 올라가서 이쪽 마네킹과 똑같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인형 조종사였어요. 마네킹 뒤에 서서 손을 올리면 건너편 박사도 손을 올리더군요. 발을 흔들면 박사도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죠. 창턱에 앉아있는 마네킹을 뒤에서 있는 힘껏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인형은 덜커덩 소리를 내면서 창밖으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정말로 그와 동시에 건너편 창에서도 마네킹의 그림자처럼 모닝슈트 차림의 노인이 쓱 하는 바람 가르는 소리를 내면서 아득한 계곡 바닥으로 추락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쿵 하면서 물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군요. 메라 박사는 죽은 것입니다. 예전 어떤 밤에 누런 얼굴이 웃었던 것 같은 웃음을 웃으면서 저는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끈을 끌어당겼어요. 쭈르르르 하면서 빌린 마네킹이 창턱을 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 떨어뜨린 채로 놔두면 제가 살인 혐의를 받게 되죠. 그러면 큰일이니까요. 이야기를 마치고 청년은 그 누런 얼굴의 박사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미소를 띄우면서 나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메라 박사의 살인 동기 말입니까? 뭐 그거는 탐정 소설가인 당신에게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무 동기가 없어도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놈들이 많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실 테니까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내 기어드는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얼굴로 재빨리 건너편으로 걸어가 버렸다. 나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달빛을 받으며 멍하니 돌 위에 앉아서 꼼짝할 줄을 몰랐다. 청년을 만난 것도, 그의 이야기도, 심지어는 청년이라는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그가 말하던 이른바 달빛 요술이 만들어낸 기이한 환상은 아닐까 혼돈스러웠다.